30초에 시작하겠습니다. 3, 2, 1. 네, 안녕하세요. 사회디자인연구소장 김대호입니다. 2022년 대한민국의 길을 묻는다 제4차 대담입니다. 오늘은 보건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방송하는 이 시간에 문재인 케어 4주년 성과보고대회를 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시간이 딱 이렇게 맞아 떨어졌는데요. 저희는 부제로 문재인 케어 이거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다. 지금 그런 제목을 달았는데 지금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초청한 전문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로 계시는 장성인 교수를 모셨습니다. 자, 장성인 교사님, 일단은 어떻게 문재인 케어에 대해 가지고 아무래도 먼저 좀 말씀을 좀 나누고 그 다음에 2022년 이후 대한민국의 어떤 보건의료 시스템 그리고 정책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먼저 오늘 문재인 케어에 대해 가지고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문재인 케어가 도대체 뭔지, 그래서 지금 성과가 어쨌든 자화자찬하는 성과가 있는데 장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도대체 이제 무엇이 어떤 이제 그것의 어떤 삐과 그늘이 있겠죠, 그죠? 그 삐과 그늘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간략히 드리자면은 네. 각 정부 정권들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료 네. 보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네.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들을 추진해 왔었거든요. 예, 보장성이라는 게 결국은 총 의료비 중에서 이른바 이제 공적 부담률, 예. 공적 의료비 100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공공이 이렇게 커버하는 예, 맞습니다. 네. 그 금액이 어느 정도냐? 예, 맞습니다. 공공이 커버하는 공적 보장률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국가가 국민들의 의료를 보장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좀 더 의료를 접근할 수 있게 하고 더 질 좋은 의료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국가의 책임이고 의무다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수치로 표현하느냐를 고민하다 보니까 전체 의료비 중에서 국가 시스템에 의하거나 혹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처럼 강제적으로 국가적인 어떤 시스템에 의한 커버가 되는 돈의 퍼센트가 몇 퍼센트냐 하는 것을 이제 OECD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서 몇 퍼센트를 그래도 전체 의료비 중에서 책임을 져주느냐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한 거고 문재인 케어 같은 경우에는 70%를 그 목표로 해서 2017년 8월 9일에 발표를 했죠. 우리나라의 국민들에 대해서 이제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국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어떤 정치적인 캐치프라이즈를 가지고 70%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제 수치를 제시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공적 보장률 70% 달성을 위한 구체적 수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수단이 어떻게 됩니까? 슬라이드 잠깐만 보여주시면요. 네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발표했었던 내용의 이제 핵심 슬라이드인데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급여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과거에 CT, MRI 같은 걸 찍을 경우에 일반적인 병원비보다 더 많은 비율을 차지했었던. 그러니까 건강보험에서 커버 안 해주는 거. 맞습니다. 본인이 100% 다 내는 그 비급여가 이런 우리나라의 부담률을 낮추는 원인이다라고 해서 그걸 이제 차단시키겠다. 그 당시 표현으로는 이제 전면적으로 급여화시키겠다라고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의료비의 상한액을 관리하겠다. 사람들이 이제 의료비가 많이 들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많이 들게 된 취약계층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이제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게 있고, 세 번째는 재난적 의료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본인들의 소득에 비해서 40% 이상의 지출이 있게 되면은 저 집은 의료비 때문에 재난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개념 때문에 재난적 의료비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건데요. 매덕식 드는 어떤 맞습니다. 희귀질환들 같은 경우. 그러면 이제
질환 때문이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그 집이 네, 이제 무너지게 좋습니다.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들을 이제 커버하는 요 세 가지를 이제 제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네. 요 세 가지가 네.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없던 개념을 처음부터 이제 만든 게 아니라 네. 그 전 정부에서부터 차근차근 다 해오던 것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과거에서부터 있었던 거고 비급여를 급여화시키는 것들도 뭐 박근혜 정부나 그 전 정부에서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만들어 가던 과정 중에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문재인 케어라고 하는 이번 정권의 이제 대통령의 이름이 붙은 이 정책이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은 이런 내용들을 굉장히 이제 급격하게 한 번에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는 거죠. 특히 비급여에 있어서 전면적인 급여화를 하겠다. 네. 비급여에 대해서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들은 다 급여화시키고 네. 치료에 필요 없는 비급여들은 이제 민간 시장에서조차도 퇴출되는 구조를 만들어서 전체 의료비의 비중을 줄여버리겠다라고 하는 내용도 이제 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네, 전체 의료비 중에서 건강보험이 차지하는 퍼센트가 이제 보장률이기 때문에 분자를 크게 해서도 보장률이 올라가지만 그렇습니다. 분모를 작게 해서도 이제 보장률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나저나, 이게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내지른 정책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참 이게, 이 부분은 문재인 케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방역 이런 거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문재인 어떤 태양광, 문재인 신재생 에너지, 그 다음에 문재인 어떤 성장 정책 이런 건 없는데 어떻게 문재인 케어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회심의 어떤 사실은 의료라는 게 전국민 5,100만 명이 다 관련돼 있는 아마 그 유일할 겁니다. 예. 그 직접적으로 말입니다. 예컨대 그 이해관계자들이 이게 수백만 명, 수십만 명 있는데 아마 의료는 태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그렇죠. 이게 완전히 돌아가실 때까지 전 국민이 전부 이해관계자들이고 그다음 해외에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영주권자들이라든지 아마 가장 이해관계자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뭔가 딱 획기적인 뭔가 내놔가지고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문재인 이름을 갖다가 붙이면 이게 참 정치적으로 아마 이득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자, 그거를 잠깐 예. 말씀드리면은 초반에 이제 문재인 케어라고 했을 때 네. 이제 보건복지부 쪽에 이제 관계자분들은 문재인 케어라고 부른 적이 없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언론에서 칭하는 거지. 그렇죠. 우리는 그게 아마 2주년 정도까지 계속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근데 네. 그러다가 네. 이제 정부 자체에서 청와대에서 문재인 케어라고 직접 지칭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복지부에서도 복지부랑 청와대가 뭐 그렇죠. 정권과 뭐 정부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 나눠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복지부에서도 우리가 부르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불러준 거다라고 얘기는 못 하더라고요. 예. 아니 오늘도 그래서 문재인 기어 사준 성과 보고됩니다. 이제는 이제 공식적으로 쓰는 용어가 된 거죠. 거의 정치적인 뭐 대통령 이름이 들어갔다고 뭐 반드시 정치적이냐라고 볼 수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네. 사실 이거는 이제 오바마 케어라고 미국의 이제 그 보장성을 넓히는 이제 정책을 했었죠. 오바마 대통령께서. 예, 그것을 이제 따라가는 그런 모양새가 돼버린 거죠. 예. 자, 좋습니다. 자, 그나저나 이제 이 성과 보고되니까 어쨌든 이제 성과들이 있을 텐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네, 성과 뭐 제가 뭐 지금 그 이제 자리에서 성과 보고를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항목이 얼마나 됐는지 이런 거를 말씀드리기는 아마 지금 이 시간이 지나면 이제 언론에 다 나오겠지만 먼저 이제 문재인 케어의 목표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70%의 보장률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70%의 보장률을 달성했느냐를 일단 먼저 올려주세요. 예. 슬라이드 띄워주시면은 요게 이제 물론 이게 요건 제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자료만 가지고 만든 그래프입니다. 보시면은 2019년까지만 되어 있는데 2020년에 대한 내용이 아마 오늘도 같이 들어갔을 수도 있는데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맨 위에 있는 파란색의 라인이 OECD 국가들의 평균이고요. 한 70% 이상, 75% 가까이 이제 유지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시면 우리나라가 OECD에 보고하는 게 이 주황색 선입니다.
요 자료가 여기에 평균으로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게 한 61%, 2019년 기준 61%고 2020년에 62.2%가 나왔는데 요건 이제 추정치로 이제 기록이 돼 있고요. 그리고 건강보험에서 아마 이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을 때 우리나라의 보장률이라고 발표했었던 수치가 요 건강보험에서 조사하는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실태 조사라고 하는 조사가 있습니다. 네네네. 이 조사에서 이제 하는 내용들은 일부 의료비 전체 의료비 중에서 일부가 빠지기 때문에 좀 더 높은 수치가 이제 기록이 되고 있고요. 이런 경우에 요거를 기준으로 70%까지 올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보시면은 2017년도에 앞에 써 있는 숫자가 2017년도 숫자고 뒤에 써 있는 숫자가 이제 2019년도 숫자인데요. 오른 부분이 있죠. 분명히 오른 부분이 뭐 전체 평균도 올랐지만, 근데 이게 2022년에 70%까지 달성할 수 있느냐 하는 거는 추세를 보시더라도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쉽지 않겠다라고 보이고, 중요한 것은 과거에 보시면은 2000년 전까지는 이제 보장률이 쭉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부터 보장률이 정체가 되고 있죠. 근데 2000년대부터 보장률이 정체가 됐다는 게 그 정권들에서 보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계에 부딪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모가 커지면은 예, 맞습니다. 그런 거죠. 네. 보장률이 좋아질수록 사람들이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지고 그러다 보면 의료용이 많아지니까 단순히 분자를 채우기 위한 노력이 분모를 크게 하는 그런 형태가 돼버리는 거죠. 이런 어떤 보장률이 이제 증가를 좀 더 그 정체된 걸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이 문재인 케어를 한 건데, 아까 그래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7년 이후로 그 그래프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전 정부에 해오던 거 수준, 물론 그것도 이제 쉬운 건 아니지만 그 정도다라고 이제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저는 의료인 가족입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저기 간호학과 1학년생 1982년에 만나가지고 8년 반 연애하고 그리고 결혼해서 지금 뭐 한 30년을 갖다 사니까 제가 지금 39년 차 네. 일종의 이제 그 의료인 가족인데, 네. 아니 그래서 저도 관심이 많죠. 그래서 이 수치들을 유심히 봤는데 우리나라 그 저기 건강보험 보장률이 그 공적 보장률이 2004년, 2005년에 61.3% 뭐 하여튼 그랬습니다. 네, 네. 그러다가 2006년에 이게 64.5%를 끙충 뛰었어요. 예. 근데 이게 뭐냐면 10대를 갖다가 이제 급여화시켰거든요. 예. 다른 어떤 거는 급여로 해도 과잉으로가 이거는 또 따라서 수요가 늘어나는데 10대 같은 경우는 급여화한다 그래가지고 새끼 먹던 사람이 4끼 먹고 5끼 먹고 안 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이게 64.5%, 65%까지 올라갔습니다. 2007년에. 15년 전이에요, 거의. 그런데 지금 다시 보니까 아까 숫자를 보니까 60% 초반대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참 이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게 올리기가 힘든 건데 이거를 정책 목표로 삼았으니, 근데 그나저나 말입니다. 자, 이제 어쨌든 지금 올해 수치는 지금 이게 나온 거는 아닙니다만 추세로 본다 그러면은 이게 분모가 사실은 커져버리면, 왜냐하면 새로운 약, 새로운 의료기술, 새로운 서비스, 그다음에 새로운 욕구, 그다음에 고령화,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분모가 계속 커져버리면 위에다가 분자를 채우는 분자를 갖다가 이렇게 키운다 하더라도 그대로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구조가. 예.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지금 아까 공적 보장률 70%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게 목표 자체가 적절한지도 의문이고요. 그리고 그 목표 달성도 쉽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느낌은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세부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세부 내용이라면은 그 항목들에 대한 왜 지금 세부 내용이 이제 아까 우리가 분자 분모로 그냥 퉁쳐버렸는데 말입니다. 네네네. 그러면은 거기도 이제 세부적으로 뜯어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가 요소들이 쭉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제 알기로는 굉장히 많은 항목을 갖다가 비교로 했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비급여를 급여로.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게 이제 문재인 케어에서 발표했었던 비급여를 이제 3가지로 정의를 했었거든요. 첫 번째는 기준 비급여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비급여 항목 중에서 급여로 커버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CT 같은 경우, MRI 같은 경우에 진단받을 때 처음에는 급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급여가 안 됩니다. 아니면 뭐 눈에
맞는 주사라든가 이런 경우에도 뭐 3회까지만 뭐 급여가 된다던가 그러면 네네. 저희가 보통 거기까지만 이용을 하죠. 왜냐면 그다음부터 가격이 네. 많이 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항목을 좀 그 횟수를 이제 늘려서 사실은 이제 전면 비급여의 급여라고 하면은 횟수 제한이 없어야 되는 거죠. 네네. 그런 개념이 있는 거. 두 번째는 등재 비급여라고 해서 과거에는 아예 비급여가 아니었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급여로 들어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주로 효과나 어떤 안정성은 있지만 비용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뭐 돈으로 해주기엔 아직 돈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촉구과 함암제가 특히 맞습니다. 그런 거죠. 그런 것들 네. 이제 급여 항목으로 이제 넣는 것이 있고 세 번째로는 이거는 치료에 꼭 필요한 건 아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어떤 미용이라던가 예, 뭐 예. 이런 경우가 이제 포함이 되는데요. 이런 일단 그 기준 비급여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은 기준 비급여의 기준을 없앤다라는 거는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렇죠. 특히 CT, MRI 같은 어떤 진단 그 쓰기 같은 경우에는 그 횟수가 많아지는 거에 따라서 어떤 위험은 항상 감소하거든요. 검사를 자주 할수록 어떤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뭐 무조건 안 좋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많이 늘어나는 게. 다만 효율이 떨어질 뿐이죠. 1년에 한 번 하던 걸 6개월에 한 번 한다고 문제가 생기진 않죠. 더 이제 자주 검사를 하니까 암이 커지는지에 대한 것들을 더 자주 볼 수 있으니까. 다만 이런 것들이 굳이 그걸 1년에 한 번 봐도 늦지 않는데 6개월에 한 번씩 봐야 되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횟수의 증가를 이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문재인 케어를 평가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좋게 평가하자면은, 과거 정부들의 어떤 노력과 같은 수준에 있어서, 상당히,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보장성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했다. 최선을 다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거를 특별히 문재인 케어라고 부르면서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어떤 이제 정치적인 이득이 있었다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비급여를 전면 비급여화시킨 거에는 실패를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기준에 대한 것들이 그 횟수가 제한이 아예 없어진 게 아니라 특정한 기준은 좀 늘어났지만 네. 늘어난 수준인지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 통제를 하는 게, 그러니까 의사가 공무원이라면 공무원이 이제 그냥 자기 딱 예산 할당량 해가지고 야, 그 어떤 통제를 해라고 한다면은 뭐 아예 당신은 뭐 이렇게 초음파나 CT, MRI 찍을 필요 없어. 예컨대 뭐 고가 항암제 쓸 필요 없어. 예컨대 이게 되는데 한국은 이제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 환자의 어떤 이 자유로운 선택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의사 역시 병원 또는 의사 역시 어쨌든 전문적인 자기 책임 뭐 맞습니다. 이거 부실 진료를 갖다 부실한 진단하면 책임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아무래도 더 안전하게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또 어쨌든 의료 행위를 많이 하면은 어째 돈이 더 많이 벌리고 하니까 이런 상태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이거를 갖다가 건강보험 통제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횟수나 방법이나 뭐 이러저런 걸 다 통제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이 예. 우리나라의 어떤 이제 의료의 특성과 이제 관련이 많이 있는데요. 예. 우리나라가 이제 행위별 수가제라고 해서 행위를 하는 것에마다 이제 수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비급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주로 이제 그 행위별 수가제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할수록 돈을 다 주면은 네네. 무조건 의사들이 돈 많이 벌려고 많이 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공급자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뭐 당연히 가격이 싸지면은 환자들이 내는 가격이 싸지면 접근성이 높아지니까 의사들이 유도하는 대로 많이 하지 않겠냐. 환자 역시도 부담 없이 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은 급여 행위들을 의사들이 무조건 많이 유도를 하진 않습니다. 네네. 유도를 하는 행위들이 있고 유도를 하지 않는 행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비급여 행위들은 의사들이 유도를 한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급여 행위들은 유도한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이제 그 국가기관에서 나온 그 결과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행위들에 대한 원가 보존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행위를 하는데 들어가 있는 원가가 얼마냐. 네네. 우리가 이제 100%라고 하면 네네. 당연히 들어간 돈과 이제 받는 돈이 같은 걸 얘기하는데 네네.
급여 행위에 대해서는 원가 보존율이 10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는 게 손해인 것들이 네네. 이제 많은 거죠. 그것들을 비급여 행위 100%가 넘는 이익률을 가지고 오게 하는 것들을 가지고 상세를 시키게 만들어 놨었습니다. 과거에. 네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환자의 필요의 상태에 따라서 의료 행위를 제공하지만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플러스가 되는 부분을 상쇄시키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비급여 행위를 유도시키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과거 시스템이. 근데 이 비급여를 네네. 급여화시키면서 가격을 깎아버리니까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이제 불균형이 이제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네네네. 참, 정말, 원래 원가 보존율이 이렇게 100%가 넘는 거는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원래? 예, 예. 근데 현실로 존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그 원가 보존율이 좀 낮았던 거를 갖다가 해서, 그걸 벌충하는 그런 개념인데, 참. 자, 그나저나, 현재 어떻게 좀 돼 있는지 좀 보여주실랍니까? 문재인 케어 지금 성과 보고대. 그 혹시 지금 어디 뜹니까? 지금 이게, 지금 이게 아마 유튜브 중계될 거예요. 근데 그 주요 내용들이 내용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돈을 갖다가 내용에 보면은 3,700만 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뭐 9조 2천억 원의 가계 의료비 부담을 경감했다. 뭐 요렇게 이걸 표제로 네네네네. 이렇게 띄우던데. 자, 어쨌든 이제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좀 더 이제 더 살펴보죠. 뭐. 예, 아마 재정적 측면에서 혹시 뭐 분석을 갖다가 한 자료가 있나요? 네네. 이제 문재인 케어를 처음에 발표했을 때 이제 여러 이제 우려하는 목소리들 중에 하나가 이제 너무 많은 그 비급여 항목들 3,800개 정도가 되는 것들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자제로 할 것이냐 이게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재정적으로 그게 가능할 것이냐. 네. 30.6조 원이라고 하는 돈을 이제 5년 동안 투입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70%의 보장률을 달성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분모가 커지는 그런 의료 이용이 많아지면 부족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 30.6조 원에 대한 부분들이 과거 이제 그 연도별로 얼마씩 이렇게 들어갈 거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중간에 추가적인 재원의 이제 투입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 이후에 이제 2019년 정도까지 이제 그 재정적인 어떤 그 부분들에 대한 위기감이 있었는데 2020년에 이제 코로나가 우리나라에서 발생을 했죠. 그러면서 아마도 이제 오늘 문재인 케어 성과 발표에서 재정적으로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이제 그 부분이 이 문재인 케어 때문에 부담이 늘어나는 걸로 재정적인 위기가 없었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면은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의료 이용이 이제 줄어든 부분이 작년도 4분기에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런 부분을 이 문재인 케어의 디자인상의 문제가 없는 걸로 이제 포장을 해버리면은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2018년, 2019년에는 한 3조 원 정도의 적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죠? 맞습니다. 3조, 3조. 그리고 그런데 이제 2020년은 아주 특이한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병원 이용률, 왜냐하면 잔병을 가지고 뭐 이렇게 병원에 안 가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건강보험의 어떤 그 적자 폭이 많이 줄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의료비 자체가 좀 준 거죠. 예, 맞습니다. 예상보다 이제 줄었다라고 하는 거죠. 원래 네네네. 그 문재인 케어에서는 그 매년 3조씩 이제 적자가 돼서 올해 정도에 누적 적립금이 원래 20조 정도가 누적 적립금이 있었는데 네네. 한 14조 정도가 될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원래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오늘 이제 발표하는 내용에서는 아마 17조 정도의 적립금이 남아 있어서 예상보다 많이 남았다 이렇게 발표가 될 겁니다. 아니, 그런데 어쨌든 뭐 재정은 어쨌든 코로나 팬데믹을 맞아가지고 이게 상대적으로 이게 덜 나빠진 거죠. 그러니까 요 부분이 근데 참 애매한 게 네네. 의료 이용을 이제 그 덜해서 그 재정이 세이브가 된 게
이 사람들이 필요 없는 의료를 이제 이용을 안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것이 세이브된 거냐, 아니면은 필요한 것들을 적정 타이밍에 이제 의료 이용을 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코로나가 이제 풀리거나 풀리지 않더라도 질환이 좀 중증화되면 어쩔 수 없이 좀 더 이제 병원을 이용하게 됐을 때는 더 많은 의료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될 거거든요. 그런 부분인 거냐는 우리가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어떤 그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 것 때문에 세이브가 된 재정을 가지고 이런 어떤 문재인 케어의 운영을 잘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표현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어쨌든 건강보험 급여 통제 안에 들어가면요. 급여라는 거는 결국 통제 안에 들어가는 건데, 그럼 어떤 거는 이제 통제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가격 통제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뭐 기술이라든지 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치료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통제 안에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새로 생겨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까 원가 보존율이 100% 넘는 것도 있고 원래는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원래 100% 넘는 거는 원래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원래. 근데 이런 문제들이 이제 이렇게 제대로 조정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 아는 사람들 중에 이제 그 산부인과 의사가 있어요. 그거 보면은 엄청나게 사실은 그 위험하더만요. 예, 그렇죠. 하는 것에 비해 가지고 수가는 무지하게 낮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잘 안 하죠. 앞으로 애 받을 어떤 산부인과 자체가 과연 이게 존속할 수 있을까? 예. 근데 이게 어디 산부인과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지금 이런 문제들이 원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 급여화가 된다는 얘기는 건강보험의 어떤 통제가 점점 더 이렇게 이 심화 확대되는 건데, 그러면은 기존의 어떤 그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문제들이 더 악화될 건데. 지금 그 말씀 좀 해주시죠. 이게 굉장히 이제 복잡한 여러 가지가 얽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네. 이제 산부인과 같은 경우에 뭐 수가가 이제 낮거나 아니면 그 위험에 비해서 네. 그런 위험을 이제 감안할 수 없는 수준이거나 하는 것도 일면 맞는 네.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여가 있고 비급여가 있고, 네. 이것들을 이제 크게 봤을 때는 뭐 경영을 하기에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이제 상쇄시켜 줄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마이너스가 되는 질환이나 환자들과 플러스가 되는 질환이나 환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산부인과 네네. 같은 경우에 산부인과라고 애를 받는 것만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암 네. 환자도 있고, 아니면 요즘에 불임 치료라던가 뭐 이런 맞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불임 치료 같은 경우에는 네. 난임 치료 같은 경우 과거에 이제 비급여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눠져 있는데, 한 산부인과에서 두 가지를 같이 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상쇄되면 괜찮은데, 누가 봐도 구별될 수 있는 난임 치료 환자들과 이 애를 출산하는 그 이제 임산부들을 돌보는 서비스가 다릅니다. 그러면은 봤을 때 마이너스가 되는 거를 기피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산부인과 의사가 우리나라가 이제 부족하다라고 이제 뭐 한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이걸 출생아 기준으로 보면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뭐 출생자 수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감안해야 되고, 산부인과 네네. 의사라고 하더라도 어떤 서비스냐에 대한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는데, 네. 비급여가 급여로 들어오게 됐을 때 제가 이제 지적하는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아마 이제 그 문재인 케어를 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비급여로 남던 거를 급여로 넣으면서 급여의 수가를 올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네네. 전체적인 그 재정적인 걸 뉴트럴하게 맞춰주겠다. 그게 네. 이제 틀린 얘기는 아닌데, 네네. 문제는 이게 어떻게 보면 한 바구니에 담기게 되는 겁니다. 그 과거에는 급여에 대한 수가가 안 좋았을 경우에 그 비급여로서 그런 운영적인 재정적인 측면을 보존했다라고 한다면 네네. 이게 다 같이 급여로 들어왔는데,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의 재정의 문제들이 갑자기 안 좋아진다. 네. 그 안 좋아진다는 게 적자 폭이 이제 크게 나는 거죠. 그러면은 전체적인 어떤 의료 서비스에 대한 그 비용에 대한 이제 압박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압박이 들어오게 될 때 탈출구가 없다는 거예요. 다 같이 네네.
급여 항목으로서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된다는 거. 그러면은 이제 질이 떨어질 수 있거나 아니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급에 대한 제한이 이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공급자 측면에서는 굉장히 이제 주의를 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 이제 그래왔었던 경험이 많기 때문에. 자, 그러면 뭐 이양 말 나온 김에 말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 불합리한 수가 문제들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의료 자원들의 어떤 집중 있잖아요. 근데 저기 시골 같은 경우는 저기 산부인 워낙에 이제 산기가 있는 어떤 임산부가 예컨대 읍내 군내 어떤 군청 소재지나 이런데 이제 산부인과가 없어지면은 네. 이제 멀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뭐 그냥 뭐 100km를 달리고 뭐 200km 막 달려서 이렇게 이제 대도시 이제 산부인과에 이제 입원을 갖다가 이제 해서 애를 낳기도 하고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요. 예. 지금 그러니까 의료 자원의 어떤 이 집중 그러니까 그쪽에 어떤 공백 사각지대들이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어떤 요 불합리한 어떤 수가 체계들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고전적 문제들이었지 않습니까? 요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2022년 이후에 도대체 이대로 둘 수는 없는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혹시 이 교수님의 어떤 좀 솔루션이 좀 어떤지. 방금 말씀하셨던 건 이제 주로 이제 필수 의료 체계하고 네네 그렇습니다. 내외산소 뭐 있잖아요. 그 내외산소 그러니까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죠. 내외산소. 그렇죠. 내외산소 이제 필수 과들이 있고 네. 이제 제가 더 말씀드리는 거는 출산이나 아니면 네. 응급이나 아니면 네. 뭐 심혈관 질환 같은 경우 바로 이제 골든 타임이 중요한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이제 의료기관들이 가까이 있어야지 이제 사망률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건데요. 이런 것은 이제 수가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수가라고 하는 거는 어떤 행위,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에 대한 비용을 이제 주게 되는 경우로 되어 있는데 아까 예를 들으셨던 그 시골에 있는 어떤 읍소재지 같은 경우에서의 어떤 출산이 우리나라의 출산 건수가 이제 많이 떨어지면서 출생률이 많이 떨어지면서 출산으로서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공급자가 있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 그 사람들을 얼마 안 되는 출산 건수로 이제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수가를 올려줘 버리면은 다른 비용이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가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수가로 해결할 수는 없고 그건 수가로 해결할 수는 없고 네네. 그런 거는 오히려 이런 어떤 그 주변에 있는 기관들이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하든 안 하든 계속 그 스탠바이가 될 수 있는 어떤 지원금의 형태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물론 오케이. 국가가 뭐 소방서처럼 직접 그런 기관을 운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아마도 이게 민간이 들어가서 다른 것들도 하면서 그 지원금을 받아서 분만실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말 그렇겠네요. 그 부분요. 불합리한 수가 체계와 관련해서도 이거 역시 이제 고전적 문제인데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과잉 의료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뭐 국민주치의제와 같은 솔루션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마침 그저께인가 이낙연 전 총리께서 대선 공약으로 국민주치의제를 발표를 갖다가 했더라고요. 네. 이것도 이제 일종의 의료비를 관리하는 수요를 통제를 하는 건데 이게 수요입니까 공급이 어쨌든 간에 이제 이걸 통제를 갖다가 하는 건데 어쨌든 이제 이게 우리 한국 보건의료 시스템이 갖고 있는 어떤 고전적 문제에 대한 솔루션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어쨌든 일단 현재 나온 게 이제 그건데 국민주치의제인데 그 관련해 가지고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낙연 전 총리께서 발표하신 국민주치의제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 일단 발표된 건 아닌데 아마도 이제 영국식의 이 주치의가 개인의 주치의가 있고 당연히 이제 개인에 대한 상태를 잘 파악을 하겠지만 더 상급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도 이제 뭐 상급 종합병원 가기 위해서는 이제 진료 의뢰서를 받는 형태가 있는데 그것보다 좀 더 강력한 의료 이용을 컨트롤하는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그런 국민주치의제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치의의 어떤 승인 내지 도장이 없으면은 상급 병원으로 거기 아주 어려운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거죠. 의료 이게. 이용에 대한 어떤 결정을 환자 개인보다는 그 주치의에 의해서 좀 더 관리가 되도록 해서 비용에 대한 낭비를 이제 줄이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아마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주치의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어떤 강제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주치의제라고 하는 것도 뭐 나를 잘 아는 어떤 주치의가 있을 수 있고 내가 지금도 네. 그런 제도가 있지 않더라도 주로 가는 병원 의원이 있고 거기서 네네. 자기를 계속 봐주는 의사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좀 더 나를 잘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수준 그것도 주치의가 될 수 있고 선택을 해서 내가 이 사람한테 더 많은 그렇죠, 정보를 그렇죠.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나의 주치의의 말을 더 잘 들어서 상급 그렇죠. 기관으로 가는 걸 자연스럽게 조절하는 방법이 있는 반면에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어떤 영국식의 내가 가고 싶거나 아니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해도 의학적으로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주치의가 판단이 되면은 절대 갈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은 이제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괜찮겠네. 도장에 의한 통제가 아니라 어떤 신뢰에 의해서 그렇죠. 그 이제 주치의를 이용하는 건데 많은 유럽에는 그런 경우가 많더만요 보니까. 예. 우리도 이제 그렇게만 되면 되는데 그게 간단치는 않을 텐데 참. 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민 주치의제는 뭐 운용 여하에 따라 가지고 그렇죠. 그 안에 내용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시스템이랑 똑같은 상태에서 주치의를 추가적으로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주로 상담하고 내가 주로 이제 이제 나를 잘 알고 내가 잘 아는 그런 의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보면은 그 증상이 발생했을 때 병원에 가기 전에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그렇습니다. 간호사나 의사들한테 그렇습니다. 아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어디 가야 되냐 이 정도만 사실 해줘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넘어서 치료를 이 사람한테만 받게 한다던가 아니면은 더 높은 그 의료기관에 갈 때 허락을 받게 한다면은 우리나라의 국민 정서상 맞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은 여태까지 40년 동안 건강보험은 그런 식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과연 극복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은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른바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가까운 친구들 중에 의사들이 이제 있거든. 그렇죠. 사실은 이게 일단 그 의사들한테 친구 의사한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준 주치의 비슷한 건데. 예. 이거 잘난 사람들 얘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그런 사람이 없죠. 가까운데 뭐 의사라든지 이런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이게 우리 간호사 뭐 아내하고 같이 사니까 일종의 저한테 약간의 주치의적 성격이 있어요. 그럼 저로서는 굉장한 행운인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이제 별도의 시스템을 만들 텐데 그거는 한번 좀 국민 주치의제 같은 경우는 그 한국에 맞게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는 좀 있어 보입니다. 예, 그렇죠. 그 네. 개념을 그러니까 항상 그렇습니다. 외국에 있는 시스템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갖고 온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적인 경험이라든가 국민들의 어떤 그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만 우리나라에 필요하다면 그거에 맞춰서 이제 전환을 할 수는 있겠죠. 예. 그 다음에 또 인구 구조 있지 않습니까? 네네. 노인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 출생아 수는 아주 그냥 뭐 급격하게 줄어들고, 그러면서 이제 수명이 좀 길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서 이제 이른바 치료 안 돼 상병의 어떤 구조들이 막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뭐 치료 중심으로 이렇게 일단 아프기 전에 케어하는 거는 없고 아프고 나면 들어 누우면은 이제 입원시켜 가지고 치료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은 어쨌든 계속 발전해 왔는데 그 전 단계에서 잡는 그걸 갖다가 예방 뭐래로 의학이라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더 강화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는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어쨌든 대한민국이 이렇게 치료 중심으로만 갈 수 없을 것 아닙니까? 그 치료 중심에서 이제 예방 중심으로의 어떤 의료라던가 이런 네네. 부분들을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각 나라에서 하는 이유들도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먼저 이제 가장 큰 게 의료비 지출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의료비를 네네. 치료를 하는 데는 의료비가 많이 드는데 예방 그렇습니다. 의료비가 조금 들지 않냐. 그리고 예방을 통해서 돈이 많이 드는 중증 질환으로 이제 덜 가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네네.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근데 네네. 우리나라가 지금 시점에서 예방 중심의 의료에 힘을 쏟는 게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미 고령 사회로 이제 서면서 이제 그 65세 이상 인구들이 많아지는데 이분들이 이전부터 진작에 예방적인 걸 해왔어야지 지금 이제 효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네. 물론 지금 예방적인 어떤 행태가 좋아지면은 앞으로의 그런 것들이 줄어들겠지만 지금의 의료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예방 중심으로 가는 거는 조금 우리나라 상황은 지금은 맞지 않는 거고 오히려 의료비에 대한 접근보다는 예방을 하면은 질환의 이완 기간이 줄어듭니다. 늦게 질환이 발생을 하거나 발생을 안 하거나 대신에 더 오래 살겠죠. 그렇게 되면은 더 건강한 삶의 질로서 살 수 있는 연수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네네. 의료비를 아끼기 위해서 예방 중심으로 가자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좀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그 관점에서 예방 중심으로 가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되는 과정 중에서 의료비가 줄어들면 좋겠지만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네.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걸 하다 보면은 주객이 전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네. 그건 알겠습니다. 어쨌든 방향은 맞는 건데 네. 그래서 이제 이 예방과 관련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건강을 건강할 때 지키는 어떤 그 컨셉이잖아요. 그 관련해 가지고 어떤 좀 제도적인 어떤 제도나 정책적인 솔루션들을 혹시 제안해 주실 만한 건 없습니까? 미국에서도 이제 건강한 행태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ACO라고 해서 좀 더 이제 그 책임 있는 의료를 제공하게 하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 놓은 게 있고 거기에서 좀 더 환자들을 예방 중심적인 어떤 행태를 통해서 그 비용을 줄이게 되면 거기서 남는 잉여를 다시 이제 지불하는 형태대로 운영을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도 지금 운동을 더 하거나 네네. 아니면은 좀 더 금연을 하거나 이런 그 건강한 행태가 있는 사람들이 좀 더 그런 건강한 행태가 되도록 유도를 하면은 더 이제 보상이 될 수 있는 체계를 하는 시범 사업 같은 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런 어떤 시범 사업이 우리나라의 건강보장이라고 하는 시스템이랑 상충되는 면이 있습니다. 무슨 네네. 얘기냐면은 네. 건강한 행태를 갖는 사람들한테 주로 이제 들어가는 리워드가 보험료를 깎아준다거나 왜냐하면 이제 저 사람은 질병에 걸릴 리스크를 떨어뜨리는 행태를 하기 때문에 그 혜택을 주는 거죠. 자동차 보험이 그 개념이지 그런 거죠. 안전운전을 하면은 네네네. 보험을 깎아주거나. 근데 우리나라의 이제 국가 의료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네네네. 리스크에 따라서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소득에 따라서 돈을 내는 거거든요. 네네네. 소득을 재분배하는 어떤 그 기능을 갖게 하기 위해서 소득에 따라서 보험료를 내게 했는데 건강한 행태를 하면은 보험료 깎아주게 되면은 사람들이 건강한 행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하느냐고 바쁘거나 아니면은 뭐 몸을 쓰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막 담배 끊고 술 끊으라고 하면 끊기가 어렵거든요. 상대적으로. 네네. 운동할 시간을 빼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상충이 돼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건강보험에서 말입니다. 어떤 헬스장이라든지 뭔가 어떤 체력 단련이나 뭐 그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부분을 이용할 수 있는 예컨대 쿠폰을 갖다가 예, 준다든지 할 수는 있잖아요. 뭐 바우처라든지 예, 그런 거 맞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건강을 좀 더 건강할 때 지키는 여러 가지 노력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을 텐데. 예, 맞습니다. 그런 어떤 인센티브 사업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시범 사업으로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네. 근데 그 인센티브라고 하는 게 이제
다른 이제 건강 행태와 관련되어 있는 연구나 논문들에서도 보면은 상당히 이제 일시적이거든요. 그 인센티브가 있을 때만 이제 잠깐 하고 없어지면은 3개월, 6개월이 지나면서 그런 이제 영향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지속적인 인센티브가 들어가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그 지속적인 인센티브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보험료를 낸 거의 일부를 돌려받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결국 보험료가 깎아지는 거랑 같은 효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의 어떤 원리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국민들이 내가 건강한 행태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인식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보장률이 높다라고 하는 게 그 건강보험에 커버되는 게 높아서 내가 공짜로 의료를 이용하는 것 같은 그런 그 인식이 되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내가 돈을 쓰고 내가 돈을 아끼고 건강 행태를 하면 내가 돈을 덜 낸다라고 하는 인식이 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건강보험 말이 나와서 이제 또 드리는 말씀인데 건강보험 징수 체계의 문제도 있고요. 예. 이게 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걷어야 되는지, 왜 딴 데서나 뭐 국세청 같은 데서 걷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근데 국민연금보험료라고 하는 거는 어떤 소득 상한이 얼마 있잖아요. 그죠? 500만 원이 안 될 텐데, 건강보험은 이게 한 8천만 원 가량 됩니까? 굉장히 높죠. 예. 월 8천만 원에 돼가지고 이게 엄청나게 보험료가 많지 않습니까? 예. 이게 하여튼 이러저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소득이 없는데 자산 좀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죠? 예. 이렇게 그 노인들 또 그런 분들한테는 소득 없는 상태에서 이게 건보료가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죠. 원래 이제 이러저런 문제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좀 어떤 좀 개선책이 없을까? 그게 이제 그 가장 큰 국민들의 인식되는 문제는 직장을 다니다가 퇴직을 하거나 네네. 아니면은 이제 뭐 이제 우리가 직장 보험자였다가 지역 보험자가 되면서 그 징수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네네네. 원래 소득에 있어서 원천 징수가 되던 부분들이 본인들의 어떤 재산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점수화시켜서 이제 바뀌게 되는데 소득이 누적되는 게 이제 재산이죠. 그러다 네네네. 보니까 퇴직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재산이 이제 더 많아지니까 네네. 나 소득은 없어졌는데 보험료가 높아지는 이런 그렇습니다. 문제들이 있었던 거죠. 이제 그것에 대한 이제 균형을 이제 어떻게 맞추느냐라고 네네네. 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것들이 결국은 이제 소득 중심으로 이제 보험료라고 하는 게 소득에 대한 그 징수가 된다면은 사실은 뭐 직장 가입자들도 우리가 소득이 다 이제 파악이 되거든. 국세청 차원에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네. 이런 것들이 과거에 이제 건강보험이 이제 전 국민이 아니었을 때부터 시작을 해갖고서 조합이 이제 합쳐져서 지금 형태가 되는 과정 중에 있을 때는 보험료를 걷는 게 굉장히 큰 역할이었는데 네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게 이제 전산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다 파악이 되는 상황에서는 거기에 굳이 그렇게 많은 인력과 어떤 그 예산을 이게 낭비해야 될 거냐? 지금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이라고 맞습니다. 하는 곳이 물론 거기에 이제 많은 것들을 하고 있지만 또 다른 많은 것들도 하고 있거든요. 더 건강 네네. 증진을 위한 거라던가 아니면 네네. 어떤 보험 서비스에 대한 어떤 개발이라던가 아니면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중첩되는 일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좀 줄이고 네.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전환기에 있거든요. 네네.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이런 상황에서 과거에 40년 동안 해왔었던 건강보험 시스템으로는 이제 어렵다라고 진단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인력과 그 자원을 투자를 해야지 이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해왔었던 어떤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굉장히 조금 앞으로 좀 어렵다라고 알겠습니다. 봅니다. 이건 좀 담대한 어떤 용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건강보험 징수 체계를 국세청으로 일어난다든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런 부분이 아마 건강보험공단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리 나겠지. 예, 왜냐하면 본인들의 조직을 이제 줄이거나 아니면은 보험료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아니기 때문에 기재부라든가 국회의 관리를 받지는 않거든요. 네네.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를 받게 되면은 실질적으로도 뭐 전문적이지 않은 의료에 대한 지식이 좀 덜한 데서 이제 뭐 잘못된 관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자체적으로 이제 어떤 그런 참견을 받기가 싫겠죠, 아마도. 예. 그런 문제, 뭐 그래서 뭐 사회보험청이라든지 이런 예. 거를 만들고 그것이 국세청하고 코업을 갖다가 하는 형태로 하면은 뭐 이렇게 가능할 텐데. 자, 아까 또 몇 가지 질문 더 드렸는데 그 전에 우리 저기 채팅창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저 포스트 휴먼이라는 분이
읽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케어로 급여 부분을 확대하면 환자가 대부분 종합병원 쪽으로 몰리게 되는 동시에 진료 대기 시간이 엄청나게 늘게 된다. 결국 동네 의원들은 문을 닫게 되어 손쉬운 진료를 받지 못하면서도 병원비 지출은 크게 늘게 된다. 문재인 케어는 전국에는 의료를 파괴하고 국민 건강까지 훼손하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기에 대해 가지고 좀 이렇게 답변을 좀 부탁 저게 좀 이제 드립니다.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에 2019년도 말까지 이 문재인 케어에 대한 주요 이제 약점이었죠. 네네. 지금도 물론 이제 그런 게 유지되고 있지만 왜냐면은 뭐 상급병 진료를 급여화 시킨다던가 아니면은 그 어떤 그 보장 그 건강보험에 대한 급여를 이제 늘리면서 네. 재정적인 문턱을 이제 줄이게 되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면은 같은 돈이면은 더 좋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 자판기 커피나 구멍가게 커피나 특급 호텔의 어떤 커피나 가격이 사실은 같은 거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다 특급 호텔 가서 커피를 마실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게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그 실제로 문제가 지적이 돼서 이제 그 쏠림 현상이라고 하죠. 의료기관 쏠림 현상이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그게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지금은 이제 묻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어떤 주제가 묻혀 있는 거지 그런 실체가 묻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지부나 이런 데서는 상급 종합병원이라든가 이런 곳에 이용하는 경증 질환에 대해서 뭐 본인 부담을 이제 높인다든가 뭐 이런 식의 어떤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지금 완전히 해소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 문제가 표면화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유명 종합병원으로 환자 쏠림 현상 그게 지금 코로나가 억누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게.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아까 그 수가 문제 있지 않습니까? 항상 나오는 이 수가와 관련해서 이제 기존의 그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그 가입자 8명, 공급자 8명, 공익 8명 뭐 이렇게 돼 있고 어딘지 모르게 이게 최저임금 결정 구조하고 사실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공익이 결정하는 거고 공익이라고 하는 건 사실 정부가 결정하는 거거든, 이게. 네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가입자 8명 그리고 이제 공급자 측 8명 그리고 공익이라고 해서 8명인데 그 8명 중에 4명은 이제 기재부, 복지부 그리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과 그리고 그 건강보험공단에 계신 분이 차지를 하고 있고 정부 쪽이죠 실제로. 그리고 나머지 4명이 이제 학자라든가 전문가들이 이제 들어가게 돼 있는데 문제는 이 학자라든가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을 누가 이제 선정을 하느냐가 복지부가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물론 이제 그런 전문가분들이 뭐 복지부 말대로만 다 할 거냐는 뭐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그 당사자분들도 그런 영향에 대해서 너무 이제 과도하다라고 하는 이제 문제 지적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공급자나 가입자들에서 추천이 된 사람들 중에서 이런 전문가들이 되거나 아니면은 국민을 대표하는 거는 사실은 국회거든요. 국회 쪽에서 추천을 한 사람 중에서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선정이 되면 좀 더 그 구조가 공정해질 수 있겠죠. 예. 근데 저는 뭐 돈 내는 문제는 예컨대 뭐 이런 구조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뭐 가입자, 공급자, 뭐 공익인데 문제는 수가라고 하는 굉장히 어떤 정교한 이게 좀 시장하기 힘든 상태에서 국가가 그만큼 어떤 시장 기능을 어느 정도 이제 대행하는 건데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이 수요 공급은 신도 모르는데 근데 그만큼 어려운 건데 참 이게 다른 나라도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을 건데 다른 나라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다른지를 모르겠어요. 이 수가를 갖다 결정하는 어떤 메커니즘이 이게. 일단 우리나라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그런 과정도 포함되지만 모든 의료기관이 당연 지정제로 그렇게 다 돼 있죠. 건강보험 서비스를 이제 제공해야만 되는 거고 모든 그 국민들도 당연히 이제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나마 비급여 병원이 없다는 얘기죠. 그나마 여지가 있었던 게 비급여라고 하는 서비스 형태로 있었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기관들의 그 건강보험 국가 건강보험의 영향이 100%가 되는 겁니다. 100%.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독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100%로 가지 않아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결국 또 상위에 있는 사람들은 민간 서비스, 민간 보험을 이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네네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지를 두고서 그렇습니다. 그 한 바구니에 담지 않은 형태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더 한 바구니에 점점 더 담으려고 하는 게 이제 이게 뭐 주식에서도 그런 네네네. 말이 있면서 한 바구니에 담으면 한꺼번에 깨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쨌든 2022년 이후에 보건의료 시스템 발전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그 병원이 있고요. 건강보험에서 벗어난 어떤 병원, 당연히 이걸 무슨 기족병원이라는 어떤 비판을 할 텐데 어쨌든 이런 숨구멍 내지는 예외지대가 좀 필요하다. 뭐 여러 가지 형태가 같아요. 있을 수 있습니다. 당년 지정제를 어느 정도 조금 당년 지정제에서 예배되는 그런 형태도 있을 수 있고 네네. 하다못해 건강보험 안에서라도 다양한 상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러니까 그 당연지정제를 제외하거나 뭐 이제 뭐 영리병을 만들거나 이런 얘기들이 뭐 영리화를 시켜서 뭐 돈을 벌자 이게 아니라 지금 앞으로 건보 재정에 대한 그 지출이 많아지는 데서 좀 더 효율적인 지출을 해야 되거든요. 효율적이라는 건 결국은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서 나오는 살아남는 것들이 효율적인 건데 지금 구조는 그런 구조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보험 안에서도 두 가지 상품, 세 가지 상품이 있어서 더 나은 선택을 받은 것들이 살아남을 수 있게 해줘야지 공급하는 그 보험을 공급하는 건강보험 입장에서 더 나은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데 지금은 독점인 거죠. 단일 상품으로. 그러니까 이게 합리화 상식인데 그게 평등의 이름으로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갖다가 차별 안 하고 고급화 이거 고급하고 다양한데 또 한편으로는 이걸 갖다가 뭐 차별이다 뭐 예컨대 이런 식으로 그냥 하면 참 한국의 어떤 정치 구조 내지는 어떤 대중의 어떤 정서에 비춰봤을 때 굉장히 참 어려운 주장인데 근데 누군가 좀 용기 있게 사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이제 언뜻 얘기하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돈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걸 받게 하자 약간 이렇게 들려서 그렇죠. 아니 특히 건강이나 생명에 대한 문제인데 그런 차별을 하도록 하냐 형평이 중요한데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물론 그 의료나 건강 생명에 대해서 그런 차별을 두는 거는 우리가 최소화해야겠지만 이런 그 의료의 이용에 있어서 사람들이 최소한의 수준이 다 같이 낮은 수준인 것보다는 최소한의 수준이 그것보다 높으면서 어떤 그 차이가 있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국민들한테는 더 나은 의료 이용을 할 수 있는 구조라면은 그쪽도 검토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자, 알겠습니다. 거의 이제 마무리인데 그나저나 우리가 지금 이제 그동안 우리가 지금 지난 한 10여 년 내지 20년 동안 먹고 살았던 산업이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제 이게 계속 갈 수는 없을 텐데. 참 휴대폰도 있구나. 자, 근데 어쨌든 새로운 어떤 외화를 갖다가 이렇게 버는 그리고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내고 그것도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산업들을 새롭게 육성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 당연히 어떤 생명, 뭐 바이오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중심에 이제 이게 보건의료 뭐 산업이 있을 텐데 거기에는 약도 있고 어떤 기기도 있고, 그죠? 우리 하다못해 백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국이 보건의료 산업에서 이 반도체, 자동차, 선박, 석유화학, 휴대폰 등을 잇는 어떤 그런 주력 산업이 만들어질 수는 없을까요? 만들어져야죠. 만들어져야죠. 그 의료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항상 인력입니다. 사람인데요. 네. 우리나라는 이미 이제 우수한 인재들이 다 이런 그렇죠. 보건의료 쪽으로 다 지금 진학을 해서 그렇습니다. 배출도 되고 있는 과정이고 네. 과거도 보면은 뭐 석유나 아니면 뭐 다른 화학 쪽이 다 뛰어난 인재들이 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산업을 이끌어 왔었던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네. 지금은 특히 고령 시대에 이런 의료 서비스에 대한 내수가 커지는 상황에서는 이런 이쪽 분야가
내부적인 어떤 산업도 그렇고 외부적인 어떤 외화적인 부분도 네네. 그렇고 끌어나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과거까지는 지금 현재까지도 보건의료라고 하는 거는 복지적인 측면을 많이 강조해 왔습니다. 네네네. 의료를 보장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형평적으로 차이가 없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해왔는데 산업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은 다 똑같이 가는 곳에서는 효율적일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그렇습니다. 부분들을 예, 예. 활용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의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를 바라보는 시각은 그런 토대적인 시각이 아니라 복지적인 측면에서 서포트를 그렇습니다. 해주는 그런 쪽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정권들에서는 굉장히 보건의료 산업을 발전시키려고 정권이 바뀌어도 예. 항상 노력을 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거죠. 그렇지만 결국은 갈 수밖에 없는 길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케어는 기본적으로 이제 비용 통제 개념으로 가계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겠다. 그걸 그쵸. 위해 가지고 이제 비급여 영역을 줄이고 건강보험 통제를 확대를 한 거죠. 예. 이 컨셉은 사실은 보건 의료의 어떤 고급화, 이게 첨단화하고는 사실은 정면 충돌을 하죠. 이게. 그다음에 원래부터 이제 이렇게 복지적 시각에서 이렇게 접근했고, 그다음에 어떤 평등의 어떤 이념으로 했으니까 이제 당연 지정제, 그다음에 이렇게도 그다음에 이제 뭐 영리병원을 못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투자자 병원인데 이걸 못하게 만들고, 지금 보건 의료 산업에서 이제 한국에 수십 년 동안 한국을 먹여 살릴 어떤 산업들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 토양 자체를 아주 황폐하게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앞으로 향후 2022년 이후에 이 토양을 갖다가 바꾸는 어떤 제도와 정책들을 국민적 동의를 갖다 얻어낼 수 있어야 될 텐데 지금은 아예 뭐 주장 자체를 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그게 저희가 의료 산업이 중요하고 국가를 이제 끌어나갈 산업이라고 해서 국가의 의료 보장, 국민에 대한 어떤 건강 보장을 포기할 수는 없거든요. 당연히. 네네, 그렇습니다. 이것들이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데 네네.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의료 산업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뭐 해외에 의료기관에 진출해서 뭐 수술을 해주거나 아니면 외국 네네. 환자들이 오고 이런 건 한계가 있고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약을 개발한다던가 백신이나 아니면 네네. 치료제 같은 것들 아니면 기기를 팔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네. 근거를 쌓기 위해서 국내 시장이 필요한 거거든요. 네네.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이 정도의 효과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사갈 수 있는 건데 그런 어떤 서로의 관계가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산업을 알겠습니다. 통해서 벌어들이는 어떤 외화라는 것들이 결국은 이런 의료보장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그런 형태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해야 되고 가능한 솔루션이다라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거의 막 마무리를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보건의료 어떤 제도와 정책이라는 거는 5,100만 명을 넘어서 정말 수억 명이 관련된 어떤 사안들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고 대단히 어떤 복잡 미묘한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고, 그리고 한국이 지금 보건의료 시스템이 이제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인구 어떤 고령화라고 하는 거, 그 상병 구조의 어떤 변화 등 거대한 도전이 있고, 그동안 어쨌든 간에 저비용 고효율로 이렇게 정평이 나 있었는데 이것이 순식간에 고비용 저효율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자,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2022년에 어떤 새로운 대한민국의 어떤 비전과 전략을 갖다가 제시하는 분들이 지금 수십 명 나와서 대선 후보라면서 나와서 지금 이제 뛰고 있는데, 이 중요한 보건의료 관련해 가지고는 제대로 된 어떤 정책 공약을 내세우는 사람이 거의 없죠. 아직 뭐 발표된 게 거의 없죠. 예. 네, 아니 저는 짧은 시간에도 이걸 갖다가 집중적인 어떤 노력을 해서 대중의 가슴에 불을 지르면서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2022년 이후 대한민국 보건의료 제도와 정책은 이러이러하게 가야 되겠구나라는 느낌들을 갖다가 주게 그렇게 만들어야 될 텐데, 그래서 오늘 어떤 대담이 거기에 작은 어떤 참고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자, 그 마지막으로 우리
그 장 교수님 참 어려운 자리 나오셨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그 미처 못다한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 마쳐야 되겠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만 말하라고 하시면은 네. 우리나라 고령 사회가 된 우리나라, 고령 인구가 40%가 육박하는 미래의 우리나라 자체가 네. 정말 대한민국 그 자체입니다. 네. 어떻게 해서 여기서 의료비를 줄여서 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40%의 고령자가 있는 우리나라를 건강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어떤 의료 서비스나 아니면 산업들이 발전시키는 것들이 아마 우리나라를 끌어갈 수 있는 그런 네. 힘이 될 것입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참 포스트 휴머님께서 특별히 참 이렇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다 이렇게 답변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건의 지평선님, 이장우님, 정말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뭐 이렇게 시간 관계상 다 이렇게 답변 드릴 수는 없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한번 또 이런 어떤 이 초청 대담을 나누는 어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그 초청 대담에 응해 주시고 그리고 아주 깊은 어떤 이 통찰력 있는 말씀을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2022년 대한민국의 길을 묻는다 제4회 보건의료 시스템 관련된 대담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